혼밥생활자의 책장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 은둔하는 청년들 책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의 강지윤 기자님 그리고 양민희 기자님 두 분이 함께 쓰신 두 번째 작품. 네,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이 책을 대한민국 출생 팩트체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쓰셨고 두 번째 책도 이렇게 같이 쓰셨는데 그러면 두 분은 서로 고립감을 느낄 때 서로에게 연락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일하는 사이로. 아까 뭐 느슨한 연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자님? 그 지훈 기자랑은 이제 거의 술 친구처럼. 네. 저희가 이제 한 장씩 마감을 할 때마다 이제 회포의 자리를 가졌던 그런 식으로 의지하면서 네네. 동료인 거죠. 제가 뭐 이제 어젠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1인 가구에게 품위사 교육을 한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독사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 종로구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삶을 마무리하실 때 품위 있게 떠나시라 해가지고 이제 이 1인 가구 분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다양한 장례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제 생애 정리 방법도 알려드리는 이제 품위사 교육. 그래서 제가 고독사와 품위사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의 격차를 보면서 글쎄 말만 바꾼다고 그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되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뭐 1인 가구든 고독 은둔 청년이든 뭐 중장년이든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등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품위사. 용어를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뭐 자신의 죽음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뭐 중요하겠는데 그게 누가 교육을 시킨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하고 차라리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당구라도 치실 수 있게 제 생각에는 좀 지원해드리는 게 바둑이라도 둘 수 바둑.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로 거기 바둑 둘 수 있는 공간 다 없어졌잖아요. 탁골공원 같은 거요. 제 친구네 부모님이 이제 경제권이 어머니 쪽에 어느덧 넘어가신 거예요. 두 분 연세 많으신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나가서 좀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용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가지고 나가서 뭐 대단하게 노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롯데마트 같은데 앞에 거기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 있고 자기도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돈이 좀 있다 누가 그러면 그분이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겠다. 라고 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인기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늘 어머니한테 좀 500원만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지원을 좀 해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웃기고 싶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충격. 그 부분이 그래서 되게 이분들의 삶의 어떤 그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그쵸. 어떤 행정적 상상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네. 저희 은둔하는 청년들 책 이야기를 그러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전반에 좀 걸쳐서 그러니까 청년들과 또 다른 세대를 좀 비교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고독사나 은둔 고립의 형태, 그리고 청년들의 고독사나 은둔 청년 고립 형태, 요걸 좀 비교해 주시고 특징을 짚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요 부분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통계를 보면요, 그 고독사는 세대별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좀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유는 이제 취업 실패, 실직, 스트레스와 무력감 이런 게 원인이었는 반면 이제 중장년층들은 이별이나 가족 사망, 별거, 사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주거 취약성과
건강 문제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사회적 고립을 겪는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세대나 고립은 있지만 이제 청년들의 고립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사회와 연결을 끊어냈다. 네. 그런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이제 고립을 겪어도 과거에 형성한 가족이라던가 친구, 직장, 동료 같은 좀 관계망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면 청년들은 이제 그런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진입 과정부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관계가 이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빈곤 같은 것들도 되게 눈에 띄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충분히 자신의 관계 자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20, 30대와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도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조금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읽어보면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2015년 약 16만 명에서 2024년 약 25만 명으로 무려 55% 이상 증가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2024년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673만 원에 달했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으며 그중 77%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처음 빚을 졌다고 말했다. 또 청년 1인 가구는 모든 가구 유형 중에 타인과 가장 시간을 적게 보내고 어떤 가구 형태보다도 55에서 60% 정도 더 외롭다. 이런 특징들 굉장히 좀 무섭고 눈에 띄는 수치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아직 많은 사회적 자원이 갖춰지기 전인 그 이행기에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금 시대의 청년들을 얘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청년 초기에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 놓여 있었지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코비드로 인했던 그 팬데믹이라는 것을 계속 좀 생각해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각각의 개인이 자기 삶의 어떤 단계에서 팬데믹이 왔었는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미쳤던 또 영향도 있고, 그 청년일 때 팬데믹이 왔었던 사람들, 뭐 이미 뭐 회사에 취업이 되어 있거나 뭐 중장년에게 미쳤던 영향이 또 되게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좀 계속 상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20대 뭐 대학을 막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인데 그때 이제 코비드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되게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청년 세대들이 막 왜 이렇게 고립 은둔될까? 우리가 아까 막 스마트폰, 배달의 민족 막 이런 가설이 있었잖아요. 네. 저의 또 하나의 가설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그게 청년들한테 엄청난 압박감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가 대학을 다닌 것은 제가 대학에 입학한 거의 이제 20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는 이제 등록금이 제가 다닌 과가 이제 그 실습 같은 게 있어서 좀 학비가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학기에 400만 원 초반이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비싼 축에 속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과가 등록금이 거의 이제 1,0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800 얼마 정말요? 정도예요. 한 학기예요? 네, 진짜 비싸네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그만큼 물가가 오른 것은 알겠어요. 저도. 하지만 청년들이 신입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버는 입학이래. 그 취업을 해서 받는 초임 연봉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뭔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되게 이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만 고집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일자리의 조건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뭐 연봉이라든지 혹은 뭐 월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이들에게 만약 내가 대학생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로 내가 직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나이에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대학
대학을 입학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400, 5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최저 임금이 3,77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도 되지 않는 그 대학생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등록금을 제가 벌 수 있었을까? 사실 저도 부모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걸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처음 하실 때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스포츠지였는데 모든 경기가 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시사회도 이제 계속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회사가 이제 월급까지도 안 나오는 상황까지도 갔었어서 저도 코로나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로 가야겠다. 난 스포츠 연예지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어쨌든 이직에 성공은 했는데 그때 당시 청년들의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르바이트가 이제 경력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대학 졸업장이 사실은 스펙이 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보니 굉장히 취업이라는 그런 난관을 겪을 수 있었겠다. 그 시기에 청년들이. 그래서 고립운둔 현상이 굉장히 그 시기에 많이 발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다닌 청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냥 이 친구가 이제 그나마 다양한 연령대에서 작은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거기 안에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 시장으로 나갔을 때도 코로나의 여파로 작은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몸집을 줄이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빚 말씀 주신 것처럼 학비로 학자금은 쌓여가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외출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서 그 상황에 그냥 교착 상태에 딱 빠져 있는 느낌이었고 그 생활에 익숙해진 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타개할 방법이 필요한데 취업이라는 되게 커다란 이벤트 말고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삶의 전환기 혹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꼭 그 시기에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사람이 살면서 어떤 그 시기에 배우면서 혹은 익히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 시기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세대들한테 되게 엄청난 영향력을 맞아요. 끼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저도 사실 팬데믹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또 이제 막 AI 시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시대에서도 청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되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에 AI가 막 시작될 때는 이제 뭐 일자리가 어쨌든 막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AI나 이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막 중장년들을 되게 많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초반에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AI가 이렇게 좀 많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업계에서 보이는 현상은 오히려 경력이 없는 주니어를 아예 채용하지 않는 형태로 좀 또 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되게 또 지금 시대 진짜 지금의 청년들한테는 그것도 또한 허들이 되는 것들 보면서 이게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내가 개인이 어떤 시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흐름이 오느냐가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에게도 그 당시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고, 사실 그게 그 순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에 영향을 계속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에 습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기술들도 있고, 어떤 관계적으로 서로 뭐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많이 누락됐던 것 같고, 그 여파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그 비용을 좀 치러줄 어떤 결단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 네. 저는 또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은둔 고립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 네. 굉장히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더 취업 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사실 여성이 그 돌봄을 도맡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뭐 놓치게 되는 경우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 돌봄을 하면서 고립되고 은둔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저는 주위에는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공론화장 위에서 충분히 얘기된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비과시화된 여성들의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신 것도 굉장히 좀 반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의문이 들었던 게 여성들이 관계에 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뭔가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고립감에 영향을 주는 뭐 우울증 유병률이랄지 아니면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건 여성들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에서 왜 여성의 고립도는 두드러지지 않지? 그렇다면 놓치고 있는 고립 은둔조사에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돌봄에 지쳐서 집을 떠났던 청년이 그 일자리에서의 상처를 받고 은둔을 겪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가족들이랑 대화도 하고 뭐 어머니를 모시고 뭐 병원으로 외출도 하긴 하는데 그녀가 이제 가족들한테 지지 체계가 되어주는 거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돌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이 이분이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고립되었다고 생각을 할까? 네. 이분은 자기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또 한 사례는 기혼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이제 연고가 없는 곳에 이주를 했고 남편이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동안 이분은 이제 전업으로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하고 종종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남자분이 꿈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동안 이 여자분은 그곳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편 말고 자기가 보살펴야 될 대상 말고는 아무런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일방적이거나 착취적인 관계에 갇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관계는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계속 단절되고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만 좀 가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비단 요즘에만 벌어지는 일이냐 청년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뭐 엄마, 며느리, 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던 고립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이것에 뭐 대해서 진짜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이라는 책을 그 쓰신 작가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도 여성들이 증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 안에 방금 말했던 이런 노동 위험 그리고 가족 위험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위험 안에는 이런 돌봄 위험도 있고 가족들이 특히 여성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 외모에 대해서 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통제하고 강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은둔, 고립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성들의 삶에 너무나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또 고기능 고립이라는 개념도 이제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 주위에서 여성을 찾지만 그게 이 여성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방식인 거예요. 이를테면 회사에서 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란다거나 그렇잖아요. 더 많은 기준 높은 것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이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기가 최소한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여성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그거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서 언어 없음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찡찡거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혹은 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곤란하게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그 챕터도 저는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은둔 고립 청년을 여러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다양한 이제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의 이제 뒤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 근데 고립 은둔이 되어 있는 청년들의 이제 가족들을 인터뷰를 하신 챕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챕터가 사실 좀 제일 되게 개인적으로 약간 심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은 제가 자식이 있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더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책에 소개되었던 은둔 청년들의 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저 역시도 수많은 인터뷰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났을 때요. 그래서 이제 자칫 그 고립 은둔 청년의 가족 의존형인 이 고립 가구들이 사실은 안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가족이 돌봄 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가장 위태로운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끊긴 그 자식들, 청년들이 온전히 가족한테만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 김수영 교수님은 이제 이 관계를 동반몰락을 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서로 붙잡고 있지만 동시에 터져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막 저도 이제 그런 가족이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이 있었을 때 그 청년들이 더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식사와 사는 곳도 제공이 되고 하지만 이제 그 가족들 모두가 가같이 고립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식이 이제 청년이고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왕성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이제 아들을 너무 아끼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아들이 어쨌든 인터뷰를 하고 책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느끼면 어떡하죠? 막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온 신경이 아들에게 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전화를 막 하는데 막 저녁 메뉴는 뭘 먹고 싶어 막 내가 뭘 해줄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인터뷰 내내 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부모의 어떤 그 마음이 계속 느껴져서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또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사실 가족이 있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결이 되게 오히려 되게 위험한 연결처럼 저도 보였기 때문에 이 챕터가 좀 되게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래도 가족이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최소한의 돌봄 같은 것은 해결이 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그 가족 바깥으로는 또 아예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도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막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뭔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사실 이유로 이제 고립을 택하거나 혹은 은둔을 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서 바깥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뭔가 어떤 이런 제도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뭔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역할을 모두 다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사실 되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그 고립 청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또 다른 가족 구성원도 되게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족 안에서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이젠 정말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족을 인터뷰했을 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고립이 전이가 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한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점점 가족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 은둔 문제를 사실 개인으로의 문제만을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인데, 이거를 또 가족에게도 더 떠넘겨서도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반 몰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을 돕는 일보다 일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가족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조금 국가에서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사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경우는 이제 그 고립 은둔 중인 청년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맛있는 식사를 해주고 최선으로 그를 위하여 온 가족이 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돕는다. 이때 말하는 돕는다는 것은 그가 그냥 잘 지낼 수 있게 그 안에서인 건데, 그러니까 그냥 두기 외에 사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고립 청년을 둔 어머니라기보단 전 그 어머니의 개인의 삶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어머니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치료를 본인이 스스로 하시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립 은둔 청년 센터에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부모끼리 모여서 자신의 아들의 아니면 딸의 은둔의 어떤 과정, 경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를 토론하는 자리, 자조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꾸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좀 문화가 좀 형성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방에서 이제 게임만 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좀 존중해준다는 어떤 그런 감각을 주었을 때 조금씩 자식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취재를 직접 갔다 오셨는데 혹시 거기서 보셨던 제도나 이런 것들 중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걸? 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을까요? 네, 일본도 굉장히 히키코모리 네, 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워크 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갑니다. 사람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뭐 사는 공간, 하는 일이 달라졌을 때 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거 아래서 가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육체 노동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자고 같이 씻고, 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잡념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타인과 하루 종일 붙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뭐 다른 사람의 못된 모습, 나의 못된 모습도 다 넘어서는 이제 친밀감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식의 공간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모임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유효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뭔가 농가 체험 네, 같은 농활과 느낌의. 같은. 네. 역시 몸을 좀 써야 쓰는 몸을 쓰는 지역 것이- 소멸에도 도움이 네. 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 가족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시각 이게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동반몰락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분도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가족 문제가 돼버려서 사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을 늘 이제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 지원들이 그럼 어떻게 정비돼야 될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은둔고립 청년의 삶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조금 설명을 먼저 좀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가족 의존형이 많다 이런 용어를 써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네, 그 고립 은둔 청년 삶의 유형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연구의 4가지 유형이 고립 은둔 청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처음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취약형. 그래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강 문제로 일상이나 업무에 제약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소진 경험 또한 두드러지는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독립생계 채무형은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고 채무 부담이 큰 유형이었고요. 미취업 빈곤형은 경제적 빈곤과 높은 미취업률이 특징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빈곤 문제에 심각하게 이제 시달리고 있었고, 근데 가장 많은 비율인 가족 의존형은 가족과 동거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이제 7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탈은둔에 대한 의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지 않음의 모습을 오히려.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하고 다 있네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건강 취약형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상상을 잘 못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 초반에 보면 이제 쓰레기집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신의 쓰레기집에서 살았던 경험을 책으로 집필하신 곱술구름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첫 시작이 이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깥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진 여튼 몸이 안 좋아서 생긴 단절 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건 너무 잘 생각 못하고 계속 의지박약 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근데 여튼 이 4가지 유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럼 그 고립운동 청년들이 좀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들이 좀 있고 또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미래센터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있어요. 민간 센터요. 그래서 현재 정부 지원을 살펴보면은 초기에 자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립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세팅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에 청년 미래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제 우리 동네 소개를 한다거나 보드 게임 그리고 은둔 청년을 둔 부모의 자조 모임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가상회사라는 미래컴퍼니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가상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생활 리듬을 좀 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사실 이들이 경제적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전무했고 그리고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해서 사실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을 수도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은둔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이런 도움 받고 싶고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 있나요? 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런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탐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네.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의 중요함도 좀 큰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년들은 일단은 일상을 회복하고, 왜냐면 집에만 누워 있다 보면은 그 루틴이 망가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뭐 이 정도의 스텝으로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상 회복이 안 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외출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테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미래센터 되게 규모가 그래도 꽤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접근이 청년들에게, 특히 은둔고립도가 많은 청년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그 센터들이 존재를 해야지 국가 주도하에 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테니까 필요하겠지만, 이들이 지근거리에 좀 내가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뭐 신청을 하든 탈락을 하든 언제든 가서 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그 공간들은 좀 민간에서 그걸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저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모두가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말하면은 뭐가 고립이고 뭐가 은둔이지? 어떤 이 청년들은 게으른 건가? 뭐 나약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립이 뭐 정체성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잠깐 존재하는 그 상태일 뿐인데, 이 청년들을 너무 그렇게 쉽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국가가 나서서 좀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외에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틱톡 챌린지? 오은영 선생님? 오해 선생님이요? 네. 이런 거. 뭐 저희가 책을 쓰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고립 운둔 청년들의 어떤 사연을 다채롭게 설명해 주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편견을 좀 깰 수 있게, 개인의 나약함과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책을 통해서 네.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정말 이 책을 읽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맞아요.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왜 그럴까? 이거를 되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이런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런 책을 쓰고 있다고 주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실 나도 은둔 청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상태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사실은 이게 좀 편견일 수도 있어요. 고립 청년, 쉬었음 청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용어를 지워버리면 사실 문제 자체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과거 일본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그냥 게으른 사람, 그냥 실패자 이렇게만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아 이게 사회 문제일 수도 있다,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짚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고립 은둔 상태인 것 같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팜플렛을 방 밑에 밀어 넣어준다. 이런 나 같은 고립 은둔 청년들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고립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갈 용기도 생기고, 나만 이렇지 않고 모두가 이럴 수 있다는 좀 어떤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립 은둔 청년들은 다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친구도 만나고 싶고 사회도 나가고 싶고, 근데 힘이 너무 없고 겁이 너무 많고 불안이 너무 심해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렇다면은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함께 한다면은 저는 그런 연결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더 수월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저도 주위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거 청년들 걱정이 늘 되는 거예요. 독거 청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샌로그를 할래? 샌로그로 네, 서로의 이제 안부를 유인.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예전에 어떤 우울감 때문에 집 밖에 안 나왔던 며칠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제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갑자기 와가지고 집 앞 카페에 있으니 당장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며칠 안 씻은 깨재재한 모습으로 이제 갔더니 막 엄청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근데 뭔가 그 친구의 그 걱정스러운 표정을 딱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때 연락을 우리가 하면 안부 묻기 캠페인. 그렇죠.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안부 안부 묻기. 묻기 캠페인을 어. 세트 패키지로 우리 한번 그 행안부 장관님 건의를 해보는 네, 것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안 무서운 회사랑 이 지원센터 그 두더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회복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조금 안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립 은둔이라는 게 되게 이 상태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립이나 그 쓰레기집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인 형태의 자기 파괴 같은 것이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막 뭔가 자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정말 약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나를 약간 방치하는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를 끝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제도들이나 민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청년들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혹은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그 고립이나 내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지금 내가 약간 고립 상태인가? 은둔 상태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되게 조금 안도감 같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에도 이제 자신이 고립되었던 경험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끝낼 수 있다. 분명히.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살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꼭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되게 취약한 형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정체성이거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철학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내가 포도를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도 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나의 일부이고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곧 나인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내가 다시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어떤 나에게도 어떤 좀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속성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 그리고 어쩌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약간 이런 상태에 가까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나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포도를 먹고 있는 중일 뿐이다.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포도 먹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은둔하고 탈고립한 사람들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센터 관계자분이 뭐 이런 당연한 것을 묻느냐는 듯 이제 당연하죠 하면서 자신이 봤던 담당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줄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상태 그냥 그 순간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고립이나 은둔에 쓰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 단체나 아니면 국가 주도하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내 일상을 회복하고 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김초롱 씨는 이제 은둔도 스펙이다라고 외치면서 탈고립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립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시 이제 고립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거로 누군가의 내 경험을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사례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마무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좀 끝인사를 해보면 좋겠는데 두 분께 약간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책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소감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의 전문가 인터뷰로 소개된 이제 김수용 교수님의 최근작이긴 한데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무척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전문가 문가답게 이제 그런 분석 같은 것들 그리고 책 속의 다양한 사례들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이제 저도 글을 썼습니다. 저는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그 노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를 추천하고요. 저희 책에서 다루는 이제 고립 개념보다 더 넓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초연결 시대랑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게 하고 또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이 그 양극화, 정치적 극단주의로 내몬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많은 청년들이 극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립과 단절이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 연결이 왜 돼야 되는지를 좀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역시 역시. 그리고 연결돼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저희가 책에도 적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림자에 가려진 은둔 청년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처럼 이제 기존 분류 바깥에 놓인 그런 고립 사례도 많아서요. 좀 우리 사회가 이제 숫자로 드러난 고립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 바깥에서도 조용하게 지속되고 있는 고립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떤 뭐랄까 사명감 같은 게 양 기자님께 맞아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이제 기획 기사부터 시작해서 근 2년 동안 지금 고립 은둔의 그 상태에 거의 제가 사명감이 없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원고와 나 단둘. 네, 거의 한 2년 동안 원고와 저밖에 없었던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일단 이 책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고립 은둔 청년 모습에서 독자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편안한 혼자나 무해한 타인에 대한 선호도 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불편한 타인과 부딪히면서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에도 마음을 좀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저도 제 나름 1인 가구 전문가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상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되게 했던 주장 중에 하나는 그리고 저만 했던 주장은 아니고 이제 이 1인 가구와 관련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했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시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의 그 어떤 돌봄과 살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자취생활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미완의 삶인 것처럼 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1인 가구로서 단단하게 이 사회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늘 결국은 혼자이대 함께인, 따로이대 함께인 그게 늘 하나의 쌍이었던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인 사람들이 혼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함께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 그물망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고립 은둔 청년 문제와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관계적인 제도적인 어떤 연결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반갑게 이 책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만남이 이 책을 홍보하는 또 첫 시간이었다고 네, 맞아요. 하셔가지고 어, 앞으로도 많은 곳들에서 고립운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전도사로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네. 다음 방송에서 음. 뵙도록 하고요. 네. 1부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 또 홍보를 잠깐 했으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혼밥 공개 방송에 다들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쵸. 네.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네.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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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